지난 60년 남한은 거대한 섬이었다. 휴전선은 넘을 수 없는 국경이었고 모든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국토의 분단만이 아니었다. 우리 마음속의 분단이 언제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분단국 그 변방의 땅에서 벗어나 세계의 동반자가 되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 참여정부,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어디에 와 있는가? 그는 언제나 전략을 말하고 정책을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다.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코리아 드림이 생겨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오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누구는 민주화만 되면 모든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독재와 고문이 사라지면 진정한 선진국은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실제는 절망적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 절반 가까이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 만족도 또한 10% 수준, 10명 중 한 사람만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민주화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정치적이라는 건 이슈화 생기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고요. 문제는 그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당연한 것처럼, 공기라는 것처럼 당연한 걸로 생각되니까 민주화 이후 이미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뭘 준비했던가. 옛날식으로 밥 3끼만 먹여주면 만족한다는 사람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돼갖고 여행을 해도 이제 미국으로 유럽으로 뭐 다 다닙니다. 이거 보니까 더 많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사회가 성장하면 불만 지수도 함께 성장을 합니다. 참여정부의 비극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졌다. 새로운 불만이 생겨났고 감춰졌던 모든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른바 선진국형 불만이었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는 바로 그 선진국형 불만 위에서 출범한 최초의 정부였다. 민주화와 경제성장 이후 이제 우리의 다음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참여정부 5년은 바로 그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참여정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지지자들의 이탈은 큰 타격이었다. 지지자 이탈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 FTA 체결이었다. 지지자들의 이탈을 각오하면서까지 왜 참여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고 한미 FTA를 결정해야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의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전략과 비전에 의한 결정이었다. 무엇에 밀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원래는 개방주의자들도 아니고 또 FTA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전략적으로 이 FTA를 하기로, 한미 FTA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틀립니다.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부터 사실은 개방형 통상 국가로 간다라는 것을 큰 하나의 그 모토로 삼았고요. 우리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FT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FTA를 왜 해야 되느냐? 왜 미국이냐는 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경제 구조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어느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교육이다.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특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경쟁이다. 회피할 수가 없다. 그럼 거기에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략을 만드는 데서 가지고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요소를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FTA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 역시 영원히 개방을 거부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시기였다.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면서 거의 우리의 목덜미를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앞서가는 국가들은 저 앞에 있는데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은 앞에 있고 중국은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뒤를 돌아가지고 중국하고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확 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이 뭐가 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남이 먼저 가고 뒤따라가면 아주 쉽죠. 그죠? 뭐 등산할 때도 앞 사람 발 놓는 대로 따라가면 뭐 쉽습니다. 미국이 먼저 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면은 뭐 정치적으로 부담은 없겠죠. 근데 특별한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실익은 없고. 그러면은 앞서간다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 앞서가면 실익은 있습니다. 우리가 질질 뒤에 따라가면서 저쪽에다 시간을 많이 주면 저쪽에 그러한 요구가 많이 등장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 유혹을 느끼게 될 소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국민의 10%가 손해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로 농업과 수산업 분야다. 만약에 한미 FTA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업 자체가 이제 계속 정전대적인 방식으로 그냥 있었어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산업 발전 구조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서 이제 산업의 고도화도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취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것이 좀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면은 있는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선진화 또는 도약을 위해서는 한미 FTA는 필요했다. 그 분야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전반적인 농업이나 수산업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건 충분히 우리가 우리 기호에 맞고 상대편 기호에 맞는 것을 특화하고 고급화해 나가면서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모든 협상은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커졌고 남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또 그거를 남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남들에게 진출을 하려면은 그만큼 우리 제도를 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닫아 걸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굴려가지고 충분히 남들 만큼 살 만큼 우리가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자원도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은 빤한 거죠. 미래는 언제나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불안해도 언제까지 현재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고 참여정부는 그것을 선택했다. 외저 담배 시장 개방 그게 한때 이제 굉장히 그 협상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협상에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논란이 있을 때에 뭐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게 협상거리가 됐냐고 할 정도가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협상거리였고 그만큼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은
담배 시장을 외제에다 열면 우리 전매청, 그때 전매청이라 했습니다. 이 생존이 어려워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산 담배나 우리 담배 재배량이 많이 줄었다.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게 경쟁의 원리죠. 개방의 원리고. 이라크 파병은 더 큰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이다. 파병의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한다. 단 기존의 서희 제마 부대를 포함할 경우 총 3,700명 이내로. 이라크 파병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참여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남깁니다. 파병 결정은 고전적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대의로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대통령님도 그러셨고, 저 역시 내가 만약에 내 개인적인 대의라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파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반대하고 그랬겠죠.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담배를 끊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래 담배를 다시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모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웠는데,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나토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인 한국이 안 보낸다라고 보면 그건 완전히 참여정부가 반미정부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럼 북한 핵 문제 갖고서 한미 간에 공조를 할 수도 없어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명확한 징표로서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전략적 고려는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입장과 이 참여정부의 대북 입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의 입장을 좀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신뢰의 그 표시로서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 측면이 큽니다. 정부에게 남은 문제는 이제 그 파병의 규모와 파병 부대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었다. 미국은 처음에 이제 한국이 이라크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4단대 여단급 규모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10,000명 이상, 이제 미국이면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단급 규모의 병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협의를 많이 했던 것이죠. 미국은 4단급 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요구했고, 국내 분위기 또한 결국 10,000명 규모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파병 규모를 3,000명 선에서 끊고 성격 또한 비전투임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는 지금까지도 매우 효과적인 협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상이 있는 한미 관계를 우리가 좀 추구를 했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남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할 때는 그 우리 병사들이 그 베트남에 가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그 월급 다 우리 국민 세금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다 주는 거였어요. 단 한 푼도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미국이 다 해준 거죠. 우리 몸만 간 거고.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이 요구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이 우리 쪽에 기대하는 바도 많아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파병 문제라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내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면 또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옛날 한미 간에 대화하던 방식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협상이 있는 한미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한테 뭐 10,000명, 한 7,000명, 8,000명을 이라크에 보내고 싶어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 사정은 그게 안 된다. 한 3,000명만 가자.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 여건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고. 협상이 있는 관계. 그것은 기존의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작전 통제권 환수는 그 대표적인 예다. 참여정부는 2005년 제4차 안보정책 구상회의